myself wondering what did happen to the last 10.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never turn back again. 금융시장이 어려워지고 기업들 파산한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삼선개헌에 성공해서 대통령이 된 박정희 네. 후보가 71년에 선거에서 이겼죠. 그러자마자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사채 동결. 자, 어떻게 하냐? 네, 투자해서 수익이 난 걸 가져가겠다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정부에서 인정하는 소득이잖아요. 그러면 그 정부에서 인정하는 소득이 제대로 거둬지고 있는지 그 수익을 누군가가 야료를 치고 있는 거 아닌지 슈킹하는 거 아닌지를 누군가가 정확하게 감독을 하고 감사를 하고 규제를 해야 그 세금을 뺏기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덜 나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 자체가 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아니 근데 대한민국 돈의 역사 이 책은 어떻게 쓰신 거예요? 각 잡고 썼죠. 근데 그 전에도 보면 뭐 돈의 역사는 되풀이된다. 예, 그 책도 많이. 약간 좀 역사 관련된 그것도 경제 예, 역사. 제가 학부 사학과라. 사학과. 예, 역사과 출신의 또 한국사 전공이니까. 근데 이 책은 대한민국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일 수도 있고 그런 것보다 이제 주요 사건별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꾼 분기점, 특히 자본시장의 역사를 바꾼 분기점을 좀 다뤄보고 싶은 책이죠. 그래서 경제는 19개, 주식은 11개, 부동산은 7개. 그러니까 부동산이 훨씬 좋은 자산이네요. 딱 봐도, 그죠? 그러니까 주식 쪽에서 문제가 많았다. 많았다는 것도 있지만 주식이 우리나라에서는 자리를 못 잡았다, 아직도 저는.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대중 자산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부동산이죠, 우리는 그 자산 컨설팅 제가 되게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부자 고객들이 되게 많이 오시는데 부동산을 압도적으로 아무리 부자라도 뭐 예를 들어서 금융자산 10억 그러면 뭐 부동산은 90억, 80억 그렇죠. 또 우리나라 일반적으로도 자산 비중이 부동산이 70%라고 이상이죠. 하고 예.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하면 주식 투자를 하는 것도 집을 사기 위해서. 네, 집을 사기 위해서. 또 더 큰 부자들은 건물을 사기 위해서 뭐 그런 식으로 또 하시니까. 네, 뭐 건물 투자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자문사 대표님. 많은 분들이 고통받으십니다. 그 이야기 뒷부분에 좀 부탁드려요. 성공하신 분도 많지만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 책 내용에 보면은 주식시장의 부동산의 흐름을 바꾼 사건 이렇게 표현을 그렇죠. 하셨더라고요. 많이 바꿨죠. 그래서 그 분기점이 되는 사건들을 통해서 배워보는. 그렇죠. 우선은 좋든 싫든 주식 분야 거기서 또 일이 더 많았다고 하니까 말도 못하죠. 주식 분야에서 특히 대표님이 강조하고 싶은 여러 이제 챕터가 나오는데 이 사건 하나만큼은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라. 예, 알아야 돼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1974년 강제상장입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이 너무너무 많은데 74년? 네, 그래서 1960년대 말에 우리나라 상장사가 12개예요.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없었어요. 몇 년도요? 1969년, 뭐 70년에. 예. 그러던 게 75년 되면 350개가 되거든요. 이게 전부 73년, 74년에 상장시켰어요. 그걸 정부가 강제 상장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강제 상장을 했냐면 바로 그 1973년 7월 2일, 8월 2일 날 있었던 그 유명한 이제 사채 동결 조치를 우리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나라는 그때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안 맡기던 나라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경제 73년까지 안 맡겼어요. 그러니까 은행에 맡기는 것 자체를 어리석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 화폐개혁 때문에 그래요. 1962년에 있었던 화폐개혁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화폐개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냐 하면 북한이랑 비슷해요. 북한의 5차 화폐개혁이랑 비슷한데 쉽게 얘기해서 제한적인 돈만 바꿔주겠다고 한 거예요. 오, 그래요? 그리고 언제까지만 바꿔줄게 뭐 이런 식으로의 약간의 그런 게 있었어요. 차등을 두고? 예, 그러면 이게 무슨 의도가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죠. 부자들의 돈이 얼마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 돈을 산업자금으로 쓰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으니까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또 블랙마켓 또는 지하경제를 일소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만든 게 화폐개혁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실패했죠. 왜? 인플레이션도 뭐 말도 못하고 사회 혼란 엄청 심하고 또 우리나라는 원조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때 케네디 대통령의 그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때 군정이 해버렸거든요. 화폐 개혁을. 예, 그리고 대실패로 끝났어요.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도 해외에도 그렇고 화폐 개혁은 원래 잘 안 될 때 뭔가 타겟책으로 하려다가 네. 화폐 개혁이라는 게 원체 큰 문제인데 거의 대부분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죠. 그걸 또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리는데 한 거죠. 이게 정치 군인들이 뭘 압니까? 그렇게 해서 화폐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은행에 있는 돈들 뭐 이런 거 전부 다 인출도 안 되고 얼마까지만 인출되고 막 그러니까 네. 은행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죠. 아, 은행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그 뒤 10년 동안 가장 번성한 사람들, 가장 호황을 누린 사람들이 사채업자들이었죠. 그리고 돈을 그때 빌려다가 그때 쓰니까. 사채 금리가 얼마일 것 같습니까? 이대호 기자. 책에 나오지만 정말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는 금리를 그때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가게가 부담하고 있었어요. 막 20몇 %. 예, 그거에 지금 우리 이제 법정 상한금리인 거고요. 네. 그때는 48%에서 60%였습니다. 거의 아르헨티나. 그 정도 나라 망한 거죠. 그러니까 연 이자율이 40%대 60%대 예, 이랬다. 그래서 사부고리. 그러니까 한 달에 4% 이자를 받아가는 거죠. 복리로 50% 넘죠. 월 4%? 예. 연 4%가 아니라. 예, 그걸 사부고리라고 그랬습니다. 삼부고리도 많았고요. 삼부고리는 30%대. 네, 이상. 그래서 사채업자들은 완전히 그냥 땅에서 예, 물론 퍼내듯이 이제 돈을 벌었네요. 뒤에 또 깡패를 썼겠죠. 맞아요. 예전에 그런 추심을 사람들은. 했겠죠.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때 경제가 잘 돌아갈 때는 사실 뭐 문제 없죠. 근데 이제 72년, 73년을 지나가면서 베트남 전쟁이 끝났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그 어마어마한 베트남 전쟁의 이제 대호황이 끝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경기 나빠지고 그 뒤에 이제 닉슨 쇼크 71년 뭐 이제 이런 일들이 줄줄이 벌어지는 가운데 금융시장이 어려워지고 기업들 파산한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삼선기원에 성공해서 대통령이 된 박정희 네. 후보가 71년에 선거에서 이겼죠. 그러자마자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사채 동결. 자, 어떻게 하냐? 5년간 동결하고 3년에 걸쳐 나눠주고 금리 16.2%. 16.2%요? 그 40%, 60% 받던 사람들한테 예, 그리고 또 다 동결. 그리고 또 동결도 한뿐만 아니라 5년간 안 갚아도 되고 3년에 걸쳐 상환. 근데 그때 인플레이션이 20% 30% 나는데 금리 16%로 동결하고 상환. 그러면 기존에 그 사채 빚을 썼던 사람들한테 완전 땡큐. 땡큐. 자, 그런데 문제가 나왔어요. 네. 왜? 네.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내가 사채 썼어요 하고서 밝히기만 하면 음. 동결 받으니까 전부 신고를 하는데 아, 차주들이 드러나잖아요.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린 사람들이 다 드러나죠? 네, 그런데 이제 사채업자들이 누군가가 드러나는데 그 사람들이 기업의 경영자들이었던 거예요. 개인적으로 아니면 회사를 위해서 회사 자금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네. 자기 회사에 예. 60%로 대여해 준 거죠. 회사의 대주주나 예, 사장님이 지금 우리나라 재벌들이 다 그때 회사 사장님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와이스트릿 이대호 대표가 자기 돈을 주식회사 와이스트릿에 연 60%로 빌려준 거예요. 뭐죠? 아, 해보고 싶다. 최고죠. 야, 근데 그게 사채 동결 사건으로 인해서 드러났죠. 다 수면 위로 드러난 거네요. 맞죠. 그거 어떻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불가치화를 했죠. 그래서 기업인들이 다 저러고 이제 있었다. 그게 그 사람들이 가진 돈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그게 다 수출금융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그때는 지원해줘. 개인 사업자들 아니니까 사실상의 이제 법인이지만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그 사람들 인보증 받아서 보통 7% 이자로 빌려줬거든요. 수출금융 이자가 대출 이자가. 그 막 40% 막 이런 육박하던 금리 시절에 7%로 빌려도 완전 거저였던 건데. 예, 그 수출 할인 뭐 수출 금융들은 다 그랬어요. 그건 나라에서 빌려준 거였죠. 그리고 기업에게 보통 수출하라고. 이제 차관을 들여온 정부가 뿌려줬죠. 외국에서 돈을 빌려와서 기업들에게 싸게 빌려준 건데. 예, 그러니까 권력과 네트워크 있는 기업들은 뭐 또는 기업가는 뭐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재벌의 원조가 거기입니다. 예, 그러니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죄질이 심각하다 싶은 한 12명 정도는 신분 케이스로 감옥에 넣었고요. 예. 이제 그러고도 국민들의 분이 안 풀릴 거 아니에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도대체. 네네네.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이 선언합니다. 73년에 뭘 선언하냐 하면 갑자기 우리나라의 우량 기업 리스트를 쭉 작성하더니 당연히 이제 사채 문제가 있었던 기업들이겠죠. 네. 사더니 상장시켜. 근데 상장시키는데 조건이 두 가지. 네. 이게 뭐냐면 액면가 상장.
그러니까 이 회사의 엄청 싸게 가치를 예, 그냥 주당 순자산 가치가 10,000원이더라도 얘는 500원. 그때 500원이니까. 와 그럼 그 공모주 받는 사람 완전 논하는 거네요. 예, 두 번째. 액면가의 10%는 무조건 배당. 액면가의 10%를 배당한다고요? 예, 액면 배당이라고 합니다. 액면가에 공모를 하고 액면가에 10% 배당. 예, 그럼 무조건 500원. 사야 되는 그 그러니까 50원. 공모주는. 예.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그거에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서 현대그룹 같은 경우는 끝까지 개겨서 현대건설이 개겨서 저항해서 홍준우 박사님의 의견입니다. 예, 뭐 정주영 회장님 원래 그런 분이잖아요. 그 뒤에 출마도 하셨는데. 그래서 아무튼 84년인가 현대건설이 상장됐어요. 84년에 예, 그거 이후 10년을 저항해서 상장했어요. 아,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제일제당이라든가 롯데칠성 같은 기업들은 전부 다 73년 상장입니다. 그렇죠. 그때 식품 회사들, 뭐 예. 원양 회사들 이때 상장 많이 한 걸로 알고 우리나라 있는데, 전성기. 그죠. 그 시절에 그냥 컸던 산업들. 예, 그걸 겪으니까 대주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해 또. 그죠. 반대로 액면가로 나는 상장시키고. 또 뭐 사채 빌려준 적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 억울하겠죠.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정부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정말 역사에 남을 발언이 이제 나오는데요. 네네. 책에 이제 나오는데 그때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회사가 망하면 네. 사주도 책임을 져야 한다. 어, 사주와 회사는 동반 책임이다. 나라에서 지금 근면자조 협동 새마을 정신으로 경제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네. 여기 협조하지 않는 자는 반역자다. 그리고 회사가 망하면 너도 망해야 된다. 어, 자, 맞는 말 같죠?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컨트리 가든 사건에서 지금 대주주 일가 지금 비구이 위한. 그거 비구이 네. 위한 대주주 일가 부치가 이번에 그거 뭐죠? 사제 출연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 맞죠? 뭐 자. 사회 출연 이야기는 요즘에도 많이 네, 들리긴 자, 그게 합니다만 자본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본주의가 아니다. 왜? 주식회사는 그렇죠. 지분만큼만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유한하죠 책임이. 예, 저도 지금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인데, 주식회사 프리즘 투자. 예, 프리즘 투자자문의 제 지분 또는 뭐 제 홀딩 컴퍼니의 제 지분 스탁옵션에 있는 지분만 제가 포기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저희 회사 망한다고 해서 제가 왜 책임져야 되죠? 그렇죠. 뭐 집 팔고 차 팔고 옷 벗고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예, 그 유한 책임인 거고. 예. 제가 여기서 열심히 하는 이유는 나중을 미래를 위해 가지고 엄청난 지분의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믿고 또 이게 사회와 경제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믿고 열심히 하는 거지. 네. 잘못되면 너 감옥 가야 돼라고 하면 저는 사업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때 사주의 동반 책임을 이야기해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뭐 횡령이나 배임이나 탈세나 그런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그건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회사가 망하면 경영이 안 좋아져서 경영이 악화되면 너 감옥 가야 돼. 그렇죠. 이러면 경영 안 하죠. 바로 이제 우리나라 시스템이 그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주들한테 엄청나게 책임을 지어서 네. 그 국민의 돈을 너네는 빌려서 왜냐하면 사채 동결했으니까 네네네. 예, 국민의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에게 그 주식을 50% 내놔 상장을 시키고 거기다 배당도 엄청나게 줘 그러니까 사주들이 화를 내니까 거기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대신 그 회사 네 거야. 네? 공도공망이야. 이해되시죠? 사주가 네. 책임을 지고 총수라는 표현을 그때 써요. 총수도 그 회사의 책임을 지고서 해야 된다. 자, 여러분 우두머리다. 잘 생각해봐요. 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게 네. 무슨 말이냐면 책임을 지라는 건 이거란 뜻이에요. 네. 그리고 그 회사의 경영권 이건 전부 정부가 보장해 줄 테니까 네 거야. 그럼 상장은 무슨 의미죠? 50%의 지분을 보통 팔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는 1인 그러니까 한 주식이 동일한 가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애초부터 앞뒤가 안 맞았던 안 거네요. 맞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뒤에 또 중요한 사건인 1997년 미도파 사건까지 터지면서 네. 우리나라는 이제 일종의 주주 약탈 경제, 예. 주주 홀대 경제가 시작됐죠. 그러니까 총수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건 우두머리. 그리고 그 이건 사람에게는 네 회사야. 지분이 책임 몇 있게- 프로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그냥 다 좌지우지해. 그러니까 책임을 지라는 건 권한도 줘야죠. 그렇죠. 근데 이게 한쪽인데 또 한쪽은 상장을 시켜라는 건 사실 이거는 공개 기업, 모두의 기업. 지분이 단 한 주만 있어도 한 주만큼 표를 행사하는 주식 회사인데 이게 애초에 상충되는 거고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었는데 그렇죠. 국가 자본주의인 거죠. 그게 나라가 그렇게 70년대부터 만들었던 예, 거네요. 그 중국 시장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 대한민국 시장도 지금 그렇게 흘러오고 있지 않나요,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경제 발전을 하고 특히 IMF 이후에 외국인 자본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주주민주주의 또는 뭐 주주자본주의가 형성되고 개인의 한 표나 재벌의 한 표는 똑같다가 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나라. 아직은 좀 왜 우리나라는 이 모양 이 꼴이 됐나의 그게- 근원을 찾으면 사실은 우리나라 정부와 재벌들 또는 기업들이 그 사채 동결 조치라는 역사적 조치 속에서 민낯도 늘어나고 타협을 어떻게 본 시스템이 상장을 시키되 그리고 너의 어떤 귀중한 주식을 국민들과 함께 나눠, 그죠? 상장을 시켜 라는 것까지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무한 책임까지 요구를 하니까 주주의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때 우리나라 정부가. 그러니까 이게 뭐 주식회사가 뭔지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자금을 동원하는 수단 정도지 거기에 주식을 상장시킨다는 게 그게 경영권을 뺏길 수도 있는 위험이 있고 또 주주들이 뭐라 그러면 이 주주가 기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죄송합니다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부터 잘못 내렸으니 나무가 똑바로 클 수가 없었던 거네요. 기우뚱한데 이제 IMF 이후에 지지대를 세웠는데 예. 그게 이제 외국인 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 뭐 이런 게 이제 반대편의 지지대겠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에서 적대적 M&A가 성공한 사례가 단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그 얘기도 좀 해봐야죠. 그게 바로 97년 미도파 사건에서 드러났습니다. 신동방의 미도파 M&A. 이 사건은 뭐 이미 신동방이 M&A를 성공한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두 가지 방법을 썼는데 첫 번째 외국인을 썼어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신동방이라는 회사가 동방유량, 예, 그 저기 해표식용유. 예, 옛날에 해표 식용유를 하던 동방유량, 신동방 거기가 미도파는 어르신들 좀 아시겠습니다만 백화점 예. 하는 회사 신촌에 이 대농그룹 대농그룹 그거를 신동방이 M&A 하려고 했죠. M&A를 이제 인수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강제로. 지분이 작으니까. 저 음. 대주 지분율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되니까 대농이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시장에서 이제 사기 시작했어요. 사기 시작하는데 혼자 사면 안 되잖아요. 네. 힘도 들고 소문이 나서 안 됩니다. 뭐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성원그룹을 끌어들입니다. 여기 이 성원그룹도 역시 외환위기 때 망했고요. 신동방이 성원그룹을. 성원그룹을 끌어들였다. 네, 건설사를 갖고 있는 그 그룹을 끌어들여서 성원그룹이 또 10몇 프로를 사고요. 네. 여기다가 동방페레그린, 동방그룹이 제휴해서 만든 홍콩계 페레그린 증권과 함께 만든 동방페레그린. 그러니까 그때 당시 우리나라 최고의 증권사였죠, 이 회사가. 맞아요. 네, 여기 들어가는 게 저희들 그 이쪽 대학생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만큼 90년대 우리나라 최고의 증권사.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외국인 자본들 끌어와가지고 또 장내에서 모르게 매수하다가 이제 그해 97년 2월에 신문 보도가 납니다. 외국계 자금이 미도파를 사고 있다. 그러니까 해표 식용유 만드는 회사 그리고 건설 회사 그리고 그리고 외국 자본. 외국계랑 그 뭐라 해야 되나 조인되어 있는 합작 증권사. 예, 이 그러니까 셋이- 완전히 연합이 튼튼한데요. 예, 최고의 M&A 전문가들이 뭉쳐서 만든 회사들인 거죠. 그게 그 세력이죠. 96년 96년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96년 말부터 97년에 걸쳐서 그래서 이제 봄이 됐는데 이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미도파에서는 자기 경영권을 찾기 위해서 또는 보호하기 위해서 전환사채 발행을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3자 배정 전환사채를 네. 발행하면 네. 그 자기 지분율을 올릴 수 있는데 이제 그거가 주주들의 반대 또는 불법 뭐 이런 소지가 있어서 무산되고 지금도 결국 이제 그런 표 대결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데 예. 거기서 이제 서로 공개 매수가 들어갔죠. 예, 공개 매수가에 들어갔는데 이미 50% 넘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내가 더 높게 사주겠어. 내가 더 높게 사주겠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기 SM 가지고 카카오랑 하이브랑 벌어졌던 것처럼 예, 그리고 뭐 또 그 뒤는 안 좋은 일이 있었죠. 어떻게 아니 됐어요? 뭐 참여했던 분이 갑자기 팔고 막 그런 일들이 네네. 예,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 이야기 말고 다시 미도파 얘기로 넘어가서 삼성 미도파 같은 경우는 공개 매수까지. 매수 세력도 굉장히 잘 단합돼 있고 해서 이제 거의 여긴 끝난 거였어요. M&A는 거의 되는 거였는데 그때 갑자기 정경련이 등장합니다. 전국 경제인 연합회가 여기에 꼈던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적대적 M&A는 안정적인 경영에 방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서 정경련에 있는 재벌들이 돈을 대서 대농에게 돈을 빌려주고요. 대농이 성원그룹 지분을 인수합니다. 그러니까 미도파 백화점을 운영하던 대농그룹이 전국 경제인 연합회 회원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랬던 네. 거죠. 자기네 회원을 지켜주기 위해서. 왜냐면 지켜주기 위해서 돈을 빌려줘서 그 비싼 주식으로 이제 뭐 10,000원 정도 하던 게 5만 원까지 갔거든요. 예. 그걸 그것도 성원그룹이 배신을 했죠.
아니 뭐 그러면? 근데 배신 안 할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자들이 팔라고 압박 넣었는데 그래서 팔았고 그때 또 강경식 부총리가 예, 그 뒤에 이제 외환위기 때는 재경부 장관이었죠. 네. 예, 그 강경식 부총리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의 지원 사격. 예, 신문에 다 보도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네, 제 그렇죠. 책을 역사로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최근에 있던 이런 사건들은 그 아카이브라고 하죠. 그 쌓여 있는 기사 리스트에서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보면 정말 그것도 재밌습니다. 90년대니까. 예, 그때 신문 기사 읽으면서 와 정말 이렇게 끝났구나 우리나라 한번 시장이. 정리를 좀 해볼까요? 중간 정리. 그러면 대농그룹의 그러니까 미도파 백화점 운영하는 대농그룹을 지켜주기 위해서 같은 연합체였던 전경련이 돈을 빌려줬어요. 그 회원사 대농그룹에 돈을 빌려줬고 이 삼자 연합 동방유량, 성원그룹, 동방페레그린 삼자 연합 중에서 성원그룹이 이탈했습니다. 이탈한 거죠. 등을 돌린 거죠. 먼저 나 저기 전경련하고 대농그룹에서 비싸게 내 주식 사준다는데 그래서 거기다 팔고 나간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와야 된 거고. 예. 근데 우리 박사님의 이 말씀의 취지는 그게 정당한 게 아니었다. 그게 자본주의의 본 모습이 아니다. 그게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예. 정경련이 기업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뭐 재벌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단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이 M&A라는 건 우리 신동방 그룹도 국내 기업이고 재벌이고 그리고 미도파도 우리 국내 기업이고 재벌이고 여기서 누가 더 이 저평가된 기업을 잘 사서 경영을 잘하면 될 일이지 그걸 적대적 M&A는 안 돼 하고 여기에다 정부가 또 개입을 한 건 이제 이건 우리나라에서 하면 안 되는 일이 된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100번 양보해서 어차피 신동방 측도 삼자연합이었으니 미도파도 전경련이라고 하는 한 100자 연합을 데려와서 뭐 이거는 이제 쩐의 전쟁이 될 수 있는 건데 거기까지만 놓고 보면 근데 중요한 거는 당시에 부총리가 등장을 해서 네, 그건 저건 안 정말 돼. 라고 했다라는 놀랍죠. 거. 저도 뉴스 찾다가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갑자기 저는 얼마 전에 있었던 한진칼이 떠오르더라는 거죠. 그렇죠. 공교롭게도 한진칼도 한쪽은 삼자연합이었습니다. 예, 삼자연합에 이제 KCGI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제 조연아 씨도 조연아 있었고. 씨도 있었고 그리고 반대편에는 이제 지금 현재 회장이 있는데 네. 문제는 그때 갑자기 산업은행이 증자에 참가했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러면 97년이랑 뭐가 다릅니까? 똑같네. 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제 다 나왔네요. 그러니까 재벌 개혁을 한다. 우리나라 뭐 경영권 시장에 문제가 있다. 재벌의 전횡이 어떻고 총수가 어떻고. 까지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민주화 과정 이후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주주 중시 경영으로 돌아가야 된다. 뭐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한 번이라도 된 적이 있냐? 제가 다니던 시절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모직 합병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기억나실 것이고요. 그렇죠. 예, 뭐 거기다가 그 전에 SK 또 사건 또는 소버린의 공격. 예, 소버린 그리고 KTNG 때 카라이칸의 카라이칸 공격. 뭐 외국계 자본들이 그 어마어마한 자금력을 가지고 들어왔지만 죄송하지만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냐 한국. 근데 바꿔서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물론 이제 저희와라고 하면 안 돼. 홍춘욱 박사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3년 소버린에게 SK그룹이 공격당할 때 야, SK 텔레콤도 있고 유공 정유회사도 있고 저런 회사가 해외 투기 자본에 인수되면 안 되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2006년 카라이칸이 KTNG 경영권 공격했을 때 담배 인삼 공사 아니요. 담배는 전 국민이 또 막 기호식품이고 거기가 해외 사모펀드에 팔리면 돼야 한대. 그리고 2015년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할 때 이거 또 해외 자본이 반대하면 돼야 한대. 또 2021년 한진칼 대한항공이라는 항공 그 기간 산업을 사모펀드가 사면 돼야 한대. 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이 경제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네. 기회 비용을 배우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회 비용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면 그에 따른 대가가 항상 있어요. 제가 집을 샀어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샀습니다. 네. 자, 10억짜리 집을 사면 집값이 오르면 내 거죠. 예. 자, 그런데 제가 10억짜리 집을 살 때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르거든요. 네. 대출도 받았겠지만 대출 안 받고 현금으로 샀다 쳐도 이 사람은 연 3.5%의
이자 수익을 포기한 대가로 이 집을 산 거죠. 그죠. 뭐 국채만 사놨어도 그 정도 나오니까. 그렇죠. 뭐 은행 예금만 해도 예. 뭐 한 20개 은행에 5천만 원씩만 넣어도 네. 딱 10억이잖아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위험으로 3.5%라는 확실한 이자를 우리나라 5천만 원 예금보험 한도내로 넣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많은 세금, 양도세와 혹은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 거래 비용을 부담하며 그 집을 산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의 기대 수익은 당연히 3.5%보다 높아야 되죠. 왜냐하면 각종 비용과 리스크를 생각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칼 아이칸이 예를 들어서 또는 소버린이 와서 그걸 사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다른 데 투자해서 얼마든지 돈 벌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식을 사겠다고 했던 데에는 네. 이유가 있는 거죠. 저평가됐기 때문에 산 거죠. 그렇겠죠. 그리고 그 저평가로 인해서 누가 손해보고 있었죠? 기준 주주들. 그렇죠. 재벌은 피해를 보죠.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대신에 재벌은 우리나라 평균 지분율이 얼마죠? 3.6이거든요. 그죠.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그룹 전체를 합쳐봤을 때. 예, 물론 이제 우회 지분이라든가 자사주라든가 또는 백기사의 여러 가지. 마법이 KCC가 그때 삼성물산 모집 합병 때 백기사 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렇죠. 예, 그 자사주를 KCC가 가져갔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죠. 뭐 예. 예, 그래서 지금 주가 손실을 크게 보고 계시죠. 아무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옳다 그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도덕적인 이야기로 하면 뭐 누구나 만족하는 도덕놀이라는 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사용제조차 우리가 동의를 못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나 보시는 분들 중에서 홍춘욱 박사가 SK그룹이 해외 펀드에 팔려도 된대.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보려는 분들은 네. 한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S오일은 그래서 아람코한테 팔려서 네. 망했어요? 잘 되고 있잖아요. 엄청 투자도 또 엄청나게 하고 배당 고용도 주고, 엄청나고 네. 배당도 많이 주고 또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쌍용경유 시절보다 거기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연봉이 거기 예, 완전 엄청나잖아요. 톱이죠, 톱. 네, 그러니까 제가 맞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야, 이거 그 참. 딱지를 투기 자본이라는 딱지를 딱 붙이는데 네. 그럼 우리 중에 누가 어떤 주식을 함에 있어서 단기 시세 차익을 기대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투기가 투자와의 차이가 뭔지는 저는 기간이라고 보거든요. 즉 오늘 사서 내일 팔 거면 투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트레이딩이고 투자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삼성중공업이 볼보에게 중장비 사업을 팔았어요. 그래서 볼보 중장비가 엄청 잘 팔리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볼보가 뭐 많이 돌아다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네. 같은 경남 거제에서 생산되고 있는 예. 볼보 굴삭기는 예. 해외 수입 브랜드이기 때문에 사면 안 되고 두산 공작기계 이제 팔렸죠. 네. HD 공작기계에서 나온 것만 사야 됩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건도 좋고 더 경쟁력 있고 더 품질 관리 좋고 AS 좋은 데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순식간에 우리가 가격을 비교를 잘 하시면서 이 문제, M&A 문제에서는 투기 자본이라는 라떼를 딱 누가 붙이고 거기에 동조하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재벌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잘 운영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점점 도와주고 우리나라 경제를 더욱더 성장시키는 동안에는 그런 스토리가 어느 정도 맞을 수가 있죠. 그런데 안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KTNG 주가 한번 보셨으면 아까 이야기했던 SK텔레콤 주가 한번 보셨으면 삼성물산 주가 한번 보셨으면 우리 이대호 기자님이 왜 침묵하는지 여러분 지금 다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되게 어려운 주제이고 무거운 이슈죠. 사실은 이게 저희가 뭐 웃으면서 이야기는 하지만 근데 또 한켠에서 생각드는 건 그런 이런 것도 이상한 있어요. 사람도 있는 거죠. 뭘? 아니 그러니까 아니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맞아요. 자본시장은 의견이 달라야 거래가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홍준욱 박사님을 계속 반박하려는 건 아니고요. 아니요. 혹시나 이제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대신 질문을 해드리자면 볼보 자동차가 중국의 지리 자동차에 인수가 됐죠. 그리고 거기가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인가요? 메르세데스 벤츠가 아니라 다른 이름이 있던가? 상장사 이름은? 아무튼 인수도 좀 예, 지리 자동차가 벤츠 지분도 지분이 있었습니다. 10%또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독일이나 스웨덴의 반응은 어떤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현대기아차 그룹의 지분을 뭐 한 10% 인수한다라든지 기아차를 전체 다 인수해 가려고 한다라든지 자본을 이용해서 하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심지어 삼성전자도 최대 주주 지분율이 여러분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국민연금하고 다른 것까지 하면 더 자사주가 많이 있습니다만, 자사주도 있고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대충 한 시가총액 한 400조 원 조금 넘는데 한 100조나
거기다 조금 더 얹어서 한 200조 원 싸들고 와서 공개 매수로 외쳐. 내가 지금 주가 2배 사줄게. 즉 6만 전자, 내가 12만 전자에 사줄게. 다 나에게 파쇼라고 뭐 유럽이든 중국이든 어디 자본이 와서 외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비싸게 부른 쪽에 팔겠습니다. 약풀 막. 네, 뭐 근데 그게 왜 문제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대호 기자님의 이야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첫 번째는 고민이 돼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가정이 너무 심한 가정이고요. 아, 네, 그죠. 극단의 가정을 드린 극단의 겁니다. 가정이고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가 예. 네. 그렇게 되려면 삼성전자 주가가 빠져야 돼요, 엄청나게. 그렇죠. 예. 왜냐하면 상승세 있고 주가가 괜찮은 레벨인데 누가 사겠다고 그러면 금등에서 200조 아니라 500조를 가져도 절대 지분 못 사거든요. 더 선거를 비싸지면. 치면 선거를 8에서 30% 오르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건 그 상황이 뭐냐 하면 삼성전자가 경영을 되게 못했을 때 벌어질 일이라는 거죠. 실제로 사실 삼성전자가 최근에 저도 삼성전자 주주로서 말씀드리자면 실망스럽잖아요. 뭐가 실망스럽습니까? 이 파운드리 부문이 예, 2년 전보다 점유율이 더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대만이 중국의 침공 리스크를 받으면서 TSMC가 사실 흔들리고 있는데도 밸류에이션 훨씬 더 높죠. 나아가서 미중 무역 분쟁 이후에 미국이 중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을 사실상 다 망하게 만들었으면 그 이익을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누릴 수 있는 위치 아닌가요? 네. 근데 왜 실적은 이 모양일까? 왜 점유율은 이 모양일까? 비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왜 경영진은 이전에 비해서 이건희 회장님 시절에 비해서 JY 회장님이 더 잘하면 좋겠는데 왜 요새는 안 그런가라는 비판이 생겨서 주가가 빠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영진에 대한 교체가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삼성의 이건희 가문 또는 JY 가문이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 누군가 가져가서 이걸 갖다가 그러면 쪼개서 판다? 이 덩어리, 이 혼합되어 있는 덩어리를 쪼개서 파는 게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바보는 아닐 거 아니에요.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600조는 들어야 살 텐데 지금 시총이 400조라고 하셨으니까 600조는 들어와서 사는데 그러면 네. 여기서 더 키워서 TSMC 주가보다 훨씬 더 높게 만들어야 이 사람들이 엑시트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600조 원 투자했으면 한 800조, 1000조는 1000조 만들어야죠. 만들려고 하겠죠. 그런 거죠. 저는 국유 기업이 모두가 나쁘고 민간 기업은 모두 좋다라는 생각도 버렸으면 좋겠는 게 TSMC 국영 기업이거든요. 예, 대만 정부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기 어디죠? ASML이랑 몇 군데 저 필립스죠. 그 필립스께 뭐 네덜란드 필립스께 자금, 이제 ASML로 돼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수많은 국제적인 투자자들에 의한 합작 기업인데 그 모리스 창 때문에 저렇게 성장한 거잖아요. 그렇죠. 창업주. 예, 그 모리스 창이야말로 아시아 넘버원 지금 현재 살아있는 아시아 넘버원 경영자잖아요. 요 부분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 그 KBS 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함께했던 그 칩5 별책부로 성공예감 별책부로 칩5 홍춘호 박사님하고 같이 했던 내용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링크 남겨드릴게요. 네. 아무튼 이런 사례에서 보듯 어떤 시스템 어떤 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만 하기보다는 경영의 문제이거나 운의 문제인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영권 시장에 대해서 일거의 가치도 없고 여기 전부 다 모두 다 문을 닫아두는 데 따른 효용이 클 것인가 열어두는 데 따르는 효용이 클 것인가라고 물으면 저는 아무래도 금융, 파이낸스 박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문을 여는 게 더 경제 전체의 효용을 높이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을 여는 게 경제 전체적으로 효용을 높이는 거다. 그게 회사를 위해서나 주주를 위해서나 좋을 수도 있다. 고용자를 위해서라도.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그렇죠. 물론 전체 이야기는 총합은 커질 수도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제발 좀 올해 하반기에 좀 턴어라운드 해주세요. 저 주주 입장에서 힘들어 죽겠어요. 왜요? 답답하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가만 잘 가봐요. 적대적 M&A 하러 뭐가 들어도 그게 되겠어요?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90년대만 하더라도 이 M&A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뭔가 있죠. 국가 산업을 우리가 무조건 지켜야 돼. 외국 자본이 들어온다고? 그리고 저희 백화점이 총수가 있는 기업을 백화점이 국가 자본인가요? 옛날에 그러니까 백화점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이야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또 스토리 하나 이야기하자면 배당을 줘서 외국인에게 얼마가 국부가 유출됐다. 그런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기사들이 나오는 걸 보면 한국의 이제 이게 얼마나 비대칭적인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는 맞아요. 수학개미해서 해외에서 돈 벌어온 게 뭐 몇 조를 벌었네, 몇십 조를 벌었네 이것도 찬양하면서 외국인이 한국에 그렇게 시장에 투자를 해서 성과를 내서 가져가고 배당을 받아가는 거는 국부 유출이 되고 이건 뭐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 배당소득 환류세제나 그 어, 배당소득에 대해서 2017년 네. 분리과세를 해줬던 것에 대해서 당시에 좀 비판이 많았죠. 외국인만 배불린다 막 이러면서. 그 뒤에 사실 우리나라 배당주 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맞아요. 그때 그래서 배당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 그러니까 종합소득이 아니라 분리과세를 해주면서 배당이 실제로 많이 늘었죠. 늘었다가 네. 이제 그거 끝나고 다시 또 줄어들었고 줄기도 줄었지만 뭐 주식 시장에서 일단 배당주 인기가 사라졌고. 거기다가 2020년 그 코로나 때 정부가 금융지주사들 배당 삭감 명령했던 거 기억나시죠? 제한시켰죠. 배당하지 마. 왜냐하면 우리나라 배당주 지수 상위 종목 1위부터 10위까지 다 거의 금융회사거든요. 은행 지주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뭐 배당도 안 줘. 주가 좀 오르면 막 자사주를 갑자기 팔아. 그리고 증자해, 전환사채, 주식 전환해 막 그러고. 주가 빠질 때는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상속할 때 그렇죠. 재벌들이나 상속세를 대주주들은 좋죠. 네, 주가 그러니까 떨어져야 싸게 증여하니까. 이게 이런 식의 난이도를 가지는 시장이 된 게 기업 경영권 시장에 대해서는 아무도 터치를 못하면서 기업 경영권을 저평가된 기업들을 적절한 가격에 인수해서 그 기업을 구조조정하거나 또는 무능력한 경영자를 퇴출시키는 일들이 벌어져야 시장의 가격이 정상화될 텐데 그 정상화 과정은 한쪽은 다 막아놓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냥 그 기업이 내재 가치가 좋으니까 언젠가는 제대로 평가받을 거야라는 식의 그런 미국식 그 가치 투자만 횡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어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식 가치 투자에서 기본이 그 벤자민 빌 그레엄이나 네, 워렌 버핏도 M&A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M&A가 안 되는데 가치 투자가 적용되려면 일본처럼 일본이 얼마 전에 PBR 1배 미만인 기업들은 1배 이상으로 올려라 안 그러면 상장 폐지 뭐 이렇게 채찍과 당근을 쓰면서 일본 주식시장이 20년 내 25년 내 최고치 기록하는 거 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는 시장 자체 PBR이 1배예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막 과분하다고 하죠. 그런데 찾아보면 0.1배, 0.2배 수두룩하거든요. 그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상장 폐지하는 게 빨리 나은 그 사업을 빨리 접는 게 나은 기업들이잖아요. 0.1배라면 이론적으로 그 상장 폐지했을 때 주주들은 10배의 몫을 나눠 가질 수 네, 있죠. 그런데 상장 폐지는 절대 안 하죠. 왜냐하면 상속시켜야 되니까. 이게 비유하자면 워런 버핏이 방직회사 버크셔에서 왜 인수하려고 하는데 뭐 가이코나 보험회사 인수하려고 할 때 미국 정부가 나서서 아니 우리의 근간인 방직회사를 인수한다고 안 돼. 보험회사 인수 안 돼. 근로자들의 고용도 보호해야죠. 그렇죠. 근로자 고용 뭐 몇 년 동안 보자 막 이런 말이 안 되는 건데 사실 그래서 미국식 자본주의와 미국식 가치 투자를 한국에 그쪽은 직접 하는 게 비옥한 토양이었고 우리는 약간 자갈밭인데 그렇죠. 미국식 거기에다 씨앗을 똑같이 자갈밭에다 심는다고 이게 자라날 리가 없었던 거고. 물론 뭐 가치 투자가 그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수단이고 또 그거는 맞습니다만. 더 나가서 그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가치 투자는 저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봐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평균 지분율이 한 30% 되잖아요. 근데 네. 그 30% 되는 지분율인데 어떤 회사가 막 그 상속을 앞두고 악재를 터뜨려가지고 주가를 폭락시킨다 그러면 그럴 리는 예 그러면 외국인이 소송 걸죠. 소송을 걸거나 아니면 그들이 M&A를 해버리죠. 해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치 투자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기업들은 충분히 저는 가치 투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근데 대부분의 아까 이야기했던 0.1배, 0.2배, 0.3배 기업들은 외국인 지분율 보면 10%도 안 되는 기업들이 맞죠. 왜냐하면 뭐 미래 성장 가능성도 없으니까 그 정도 저평가됐을 거고 주주들한테 헐대를 했기 때문에 그 주가니까 아예 또 악순환이 이제 벌어지는 아니 거죠. 근데 뭐 심지어 금융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KB나 신한이나 거기 외국인 지분율가 막 40% 넘고 어떤 사람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막 70% 달하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관치 한 방이면은 아무 소리 못 하는데. 뭐 라면은 뭐 예외입니까 또? 라면 회사도 그랬죠. 이번에 가격 내렸죠. 가격 인하하라고 그래 버리잖아요. 제가 사실 우리나라 라면 회사가 제일 그래도 투자할 만하다. 의측은 하였는데 수출도 잘하지만 작년 대비 올해 소매 가격이 거의 한 30%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수익이 발생합니까?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소매 가격이 2배 오르는 동안 고통받았던 거에 대한 보상은 없는데 소매 그렇죠. 가격 내렸을 때의 이익은 용납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해는 큰 적자 받고 그 다음에 가격 올려서 좀 흑자로 보니까 어이 나쁜 놈들 이렇게 하는 이제 거죠. 국민감정법이 또 들어가죠. 근데 이번에 여론을 보니까 라면 가격 몇십 원 다시 내린 거에 대해서 국민들도 별로 그렇게 체감 못한다. 이런 반응 자체가 크더라고. 어차피 외식 물가가 지금 몇천 원, 몇만 원이 뛰고 있는데 라면 가격 몇십 원 정부에서 내리라고 해줘갖고 우리 정부 고맙습니다. 주가만 빠졌죠. 더 이상 그럴 국민들도 아닌데 주가만 떨어진 거죠. 예, 결론이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참. 있었던 그 주식시장에 있었던 11대 사건 중에 방금 이야기했던 1973년, 74년의 강제상장이나 1997년에 미도파의 신동방 인수 저저 시도들 뭐 이런 것들이 실패로 돌아간 게 한국 주식시장의 특성을 저는 결정지은 항로를 결정지은 사건이었고 항로를 결정지었다. 예, 항로를 결정지은 사건이었고 그래서 저는 제일 싫어하는 표현이 이겁니다. 우량주 장기 투자하면 돈 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한국에서는. 그쵸. 일단 그런 우량주도 없고 수십 년에 걸쳐서 안정적인 이익을 기록해준 우량주도 없고 그런 우량주는 대부분 상속 목적으로 잠겨 있고 주식도 거래도 잘 안 되면서 누가 사기만 하면 악재가 터져서 주가를 폭락시킬 것이다. 그쵸. 그런 나라에서 장기 투자를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되고 그 서구에서 뭐 장기 투자하면 돈 번다. 그건 미국 이야기인 거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장기 투자라든가 또는 뭐 가치 투자 좋죠. 네. 근데 선별적으로 좀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가 돼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은 결국 저는 바이더딥 시장이 피바다가 되고 아무도 이 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한국 시장이 PBR 0.8배, 0.7배까지 내려가는 작년 연말 같은 네. 그런 시기가 왔을 때 그냥 싸졌을 때. 싸졌을 때 그냥 사서 좀 오르면 적당히 처분하는 아니면 뭐 능력자들은 모멘텀이 강한 네. 세력이 붙은 주식들을 따라가시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잔소리할 필요 없다. 시장이 원래 그렇게 돼 있는 시장인데 한국은 그것도 카지노 중에서도 이렇게 질이 별로 좋지 않은 카지노기 때문에 왜냐하면 갑자기 이 판에서 누가 돈 버는 걸 보는 순간 셔터를 내려버리거나 전원을 내려버리는 카지노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너무 많은 우리 인생에 중요한 자산을 한국 주식에 투자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딱히 이런 말씀하시면 되게 듣기 거북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딱히 반박이 안 됩니다. 솔직히. 저도 애국자고요. 속이 쓰립니다. 저도 회사를 여기 한국에 세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법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세금을 법인세를 내는 사람들처럼 애국자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고용이 몇 명인데 그런 저가 봤을 때 왜 프리즘이라는 회사를 세웠는지 아시겠죠? 이게 자산 배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잘 먹히지 주식에 올인해서 승부 보는 건 그거는 운이 좋은 그리고 세력과 친한 아니면 죄송합니다만 재벌과 어떤 네트워크에 있는 분들 네, 아주 그 희소한 사람들이 가능한 이야기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한국 시장에만 너무 그렇게 사랑에 빠지지 마시고 글로벌 시장 뭐 예를 들어서 저평가된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넓게 다양한 시장에서 넓게 그렇게 보고 또 글로벌로 이 산업이 우리나라에 정말 매력 있다라고 이야기만 그만 보지 말고 그러면 요 기업과 우리나라의 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해외 기업도 같이 사는 식으로 투자를 해야지. 그렇죠. 왜 우리나라가 언제 수급이 CFD 이런 게 터질지를 누가 아냐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단타가 판을 치는 거고요. 우리나라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이 2달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도 대한민국 투자 너무 단타 성향이네라고 지적을 하는데 또 그 한켠에서는 오래 갖고 있어봐야 대주주한테 빼앗기니 그렇죠. 그래서 더 개인 투자자들은 더 단타를 장기 치게 투자를 못하는 거고 그렇죠. 단타밖에 못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 또 대주주들은 저 단타꾼들 어차피 우리 회사 주인도 안 될 거. 그렇죠. 또 이렇게 손님이죠. 악순환이야 악순환. 네, 그냥 뜨내기 손님이죠. 또 그 우리가 지분율 5% 넘어가면 공시를 하게 되는 구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5% 지분 공시 제도가 이것도 사실 대주주를 위해서 네, 그럼요. 시작됐던 제도였어요. 맞습니다. 대주주가 방어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네, 뭐 아무튼 우리나라는 기울어지는 농장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여기 최근에 세금도 코스닥 기준 10억인가요? 예, 대주주 그거 하면 양도세 이제 기준. 양도세 기준 하면 이제 개미 큰 손들이 다 이제 지분율 그렇게 안 되는데도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팔고 나가게 되고. 아, 총수들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신기한 게
재벌 비판은 그렇게 많은데 재벌이 망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나라다. 정부 입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예, 여러 금융위에서 가지 좀 좋은 제도들을 도입하려고 하고 금융위가 있죠. 또 나름 또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그 상법 개정부터 대표적인 하십시오. 근데. 그 얘기 할까요? 그러면? 아니 상법 개정을 안 근데 해놓고 상법은 금융위가 아니라 저기 법무부 소관이어가지고 안 돼요. 안 돼요? 안 될 것 그러니까 요거는 같습니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상법 제 382조의 3을 보면 이사의 충실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회사만 위한다는 거죠. 그리고 회사에 본인들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회장님만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근데 그거를 회사만 위하는 게 아니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하여 그 지분율에 비례해 그렇죠.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주 가진 주주는 한 주의 표만큼만 그렇죠. 100주 가진 주주는 100주 가진 표만큼만 뭐 30% 가진 주주는 30%만큼 이렇게 대우를 하고 비례적으로 보호하면 된다라는 건데 근데 이렇게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많이 주장을 하고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근데 이렇게 좀 시니컬하게 보세요. 아니 역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기대했거든요. 제가 이 이코노미스트 경력 30년이에요. 93년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YS 때부터 그 네. YS가 금융실명제 할 때, DJ 정부 때 주식시장 개방될 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동북아 금융허브를 외칠 때, MB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배당소득 특례세제 나올 때, 그리고 재벌 개혁을 외쳤던 문재인 정부, 그리고 뭐 지금 또 윤석열 정부까지 이 금융위에서 또 수많은 개혁 안들 냈지만 실행된 게 얼마인가.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돈 거둘 생각은 엄청나게 많이 하죠. 2025년인가요? 아무튼 캐피탈 게인 텍스의 자본거래 차익세를 도입하는 계획들은 여전히 있잖아요. 그렇죠. 금융투자 소득세. 예, 금융투자 소득세를 걷겠다는 생각은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네. 2년 유예한 거죠. 2년. 기재부가 그런 거 포기한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세금 거들려고. 예. 그런데 그런 걸 걷겠다고 이야기하면 투자해서 수익이 난 걸 가져가겠다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게 정부에서 인정하는 소득이잖아요. 그러면 그 정부에서 인정하는 소득이 제대로 걷어지고 있는지 그 수익을 누군가가 야료를 치고 있는 거 아닌지 슈킹하는 거 아닌지를 누군가가 정확하게 감독을 하고 감사를 하고 규제를 해야 그 세금을 뺏기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덜 나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 자체가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인데 여기서 그런 세금까지 도입한다 그러면 그렇죠. 국내 시장에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죠. 먼저 그렇게 해서 또 PBR 0.8배 외환위기 밸류에이션 되면 또 사면 되는데 그거 너무 슬픈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작년에 엄청나게 그 목소리를 냈던 것.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고 미국처럼 선진 금융시장으로 만들어 놓고 아니, 미국까지는 안 그때 바라고. 가서 거더라. 미국 시장까지는 안 바라고요. 미국까지는 아니지만 어디 정부라도 개입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양도세를 합당하게 낼 만큼 건전한 시장이 되면 세금이 아깝지 않은 시장을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또 장기 보유에 따른 맞아요. 과세 유예라든가 아니 주택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있는데 주식은 왜 없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 거둘 생각만 그렇게 열이 올라서 그렇게 그 머리 좋은 기재부 공무원들이 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좀 자본시장을 같이 키울 생각도 해야지. 1974년 강제상장 소치시킨 다음에 주식시장이 올랐냐고요. 근데 저랑 한때 친했던 뭐 이제 기재부 관료분도 그때 이제 정부가 바뀐 다음에 이거 사실 금융투자 소득세 유예하기로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금투세 유예가 필요한 이유를 기재부에서 나와서 또 역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2년 뒤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저희도 열심히 또 같이 노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뭐 언젠간 도입됩니다. 이거. 네. 피할 수 없어요. 그 시간 문제죠. 그 사이에 우리 시장 얼마나 또 제 레벨에 올려놓느냐 이게 또 과제고 아까 상법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사실 상법 그 이사의 충실 의무 개정도 제가 얼마 전에 거의 또 일부러 또 이야기를 해서 KBS 라디오에 이용우 의원님을 모셨거든요. 그게 이유가 조금은 좀 변화가 달라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니까 아직은 산을 넘어야 됩니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질의응답을 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상법 개정 좋은 취지인 것 같다. 법무부도 뭐 잘 한번 노력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정치적 성향이나 여야 다 떠나서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위해서
그래도 과거랑은 조금은 진일보하지 않았을까라는 데 기대를 하는 건데 저 아직 덜 속아서 그런 겁니까? 예, 저는 후퇴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에 벌어졌던 일련의 사건이 한국 자본시장을 크게 후퇴시켰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제 책에 다 나오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책을 통해서 해서 특히 주식 분야에 대해서는 흑역사가 그러니까 많았다. 우리나라가 그 지난 20년 동안 상장 코스피 200기업의 영업이익이 거의 한 10배 늘었어요. 20조가 200조 가까이 갔다가 네. 이제 좀 다시 반토막 났지만 그러니까 성장 시장이고 네. 되게 매력적인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인덱스 투자하세요. 왜 자꾸 그 개별 종목을 해서 근데 코스피 코스닥 인덱스는 안 되는데 상장 기업 수만 늘어나잖아요. 시가총액만 그러니까 코스피 늘어나고. 200 같은 걸 사라고요. 그 중에서도 네, 그 기업들을 물론 코스피 200개 200 지수를 만드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건 아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고요.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가 얼마나 엉망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민연금에서 패시브 자금을 운용하기도 하고 액티브 자금을 운용하기도 한 매니저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기울어지는 운동장이고요. 그 네. 기울어지는 운동장을 바로잡는 노력들이 잘 되면 좋겠지만 현재와 같은 시스템, 현재와 같은 구조로 계속 간다면 한국 시장에서 투자를 해서 돈 버는 방법은 아주 쉬운 방법은 아무도 한국 주식을 쳐다보지 않을 때 그때 환율이 급등했을 때 그때 싸게 사는. 싸게 사고 그때 수출주를 사는 게 왜냐면 환율이 급등했으니까 이 뒤에 경쟁력이 좋아지잖아요. 사실 그게 이제 죽을 것 같을 때 용기를 내라라는 건데. 그래서 그때를 위해 달러 투자를 하세요. 항상 한국 자산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대부분 부동산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리고 부동산은 보답을 해왔어요. 네. 그러니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동의. 재작년처럼 버블을 틀면 안 사면 돼요. 아니 근데 네. 그렇게 우리에게 귀한,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기 위한 그 귀한 시드머니를 왜 한국 주식에 넣냐고요. 자,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 오늘은 대한민국 돈의 역사 작가 홍춘욱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